26세 100억 부자, 영업왕 최고수 세일즈 일기, 심연수 지음,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세일즈 멘토 심연수가 시장 개척과 고객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인들에게 전하는 성공 노하우, 세종미디어, 100억 영업비법 동영상 강의. 99학번으로 고려대학교 1호 일문과에 입학했다. 2003년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명문대 졸업장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길거리 노점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광고 영업, 쌀거래처 영업, 펜시 잡화 영업, 술거래처 영업, KT 링고 영업, 온라인 샤크, KT 메가패스, 스카이라이프, 휴대전화 방문 판매, 지하철 떴다방 노점 조직 창설, 기술 영업 등을 거치며 성공 신화를 써나갔다. 특히 생리대 방문 판매를 할 때에는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 화제가 되었고, 생리대 파는 총각 CEO로 여러 방송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금은 국가대표급 세일즈 멘토가 되어 그동안 발로 뛰며 체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20대 CEO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일 2차례 인터넷 생방송, 심연수 생생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인터넷 매거진 심연수 매출업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일즈 슈퍼스타의 대표 한국 기독실업인회, CBMC, 세비치의 청년분과위원장,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 코센 부회장,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중구 운영위원, 한나라당 청년본부, 소기업 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사단법인 해피스마일 코리아, 서울시 852호, 행자부 136호, 대외협력분과본부장, 새쌍네트워크 교육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영업인협회 회장, 세일즈 멘토로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저서로는 꿈은 기회비용을 요구한다가 있다. 글로움 김찬웅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와 홍보 업무 등을 거쳐 대기업 사보와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소설 쓰기를 좋아해 젊은 시절 몇 편의 소설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출판기획자 겸 작가로 활동 중이며 지은책으로 무늬, 선비의 육아일기를 읽다, 이병철 거대한 신화를 꿈꾸다 등이 있다. 추천의 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영부영 일을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뿐이고,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그에 걸맞는 알찬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무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진리이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현재가 정해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지금 나의 모습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는 찾아오지 않는 법이다. 이 책은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을 양성해 온 내가 보기에도 매우 신선한 방식으로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물론 너무 생소한 영업 방식을 나열하여 얼핏 훑어보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으면 읽을수록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기분이 든다.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심연수 회장의 말처럼 오직 열정만을 갖고 뛰어들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영업인들이 이 책을 통해 고객들이
먼저 상담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업의 새로운 전략을 습득하여 알차고 실속 있는 영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영권 경제학자 교수, 세계화 전략연구소 소장. 이 책은 한국영업인협회 심현수 회장 본인과 수강생들의 활동을 모델로 체계적인 영업 방법을 조선시대 말 장사꾼, 분장사꾼, 물장사꾼, 땅장사꾼을 통해 풀어놓은 영업 실무 지침서이다. 심현수 회장이 제대 후 곧바로 영업 현장에 뛰어들어 노점과 행상, 방문, 판매, 영업 관리자, 영업 컨설턴트에 이르기까지 1년의 영업을 10번 반복한 10년의 영업 경험이 아닌 알짜배기 영업 10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실무 중심의 값진 노하우들이 듬뿍 담겨 있다. 비록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업 방식이 우화 형식으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으면서 영업의 맥을 짚을 수 있고 영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다. 아직도 영업인의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영업인들이 배우고 익힌다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영식, 자연은 모든 것, 총각 니와 제가 총각 아재 가게 대표. 영업이란 나를 파는 것이다. 나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훈련하며 능력 개발을 해야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자만이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영업인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소설과 강의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우리 영업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 모두 소설 속 주인공 최고수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당찬 태도로 낯선 환경에서도 용감하게 도전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절대적인 긍정, 다부진 뚝심, 흩어지지 않는 초심을 간직하여 진정한 성공자, 멋스러운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 박형미, 파코메리 대표, 이사.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그곳에 파랑새가 있다. 저자. 차례 추천의 글. 파트 1. 영업 내비게이션은 왜 없는가? 심현수식 영업 개척비법 강의 1. 당신도 영업 천재가 될 수 있다. 파트 2. 조선 제1의 마파리가 되고 싶습니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비법 강의 2. 뭉툭한 송곳이 구멍을 크게 뚫는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 비법 강의. 처음에는 공을 살살 던지라. 파트 3. 나를 귀하게 여겨야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 비법 강의 4. 천천히 읽고 천천히 연락주세요. 지금. 천천히 읽고 연락주세요. 지금. 파트 4. 고수 마침내 명품마 경연대회를 열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비법 강의 5. 잠재고객의 보상심리, 본전심리를 이용하라. 파트 5. 대박 수모, 소비수로 또 터지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비법 강의 6. 나는
세일리멘토 시멘수다. 파트 6 조선의 영업 4대 천황 고종 황제를 만나다. 시멘수 영업 개척 비법 강의 7. 고객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접점을 극대화하라. 에필로그. 영업 내비게이션은 왜 없는 것일까? 두 권의 책은 덧장이 똑같았지만 고조 할아버님의 일기에는 유지자 사경성이라는 한문이 써져 있었고 아버지가 옮겨 적은 책에는 그 한문 옆에 의지를 품은 사람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풀이가 적혀 있다. 꾸물꾸물하던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주말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고나는 근처 나무 밑으로 들어가 원망스러운 눈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로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차에 명함 전단지를 꽂고 다니던 중이었다. 고나는 고개를 들러 자신의 꽂힌 명함을 전단지가 비에 젖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억울함과 실망감이 분노처럼 치밀어 올랐고 고나는 손에 들고 있는 명함과 전단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빠르게 걸음걸이를 올렸다. 그 낡은 중고차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초라하게 서 있었다. 고나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았다. 빗줄기를 굵어질수록 차 지붕과 앞유리를 때리는 빗소리도 갈수록 커졌다. 고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다. 예전에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비가 멈추기만 기다리는 것은 싫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참 한심한 놈이다. 고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공군에 자원 입대한 고나는 제대 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복학을 포기하고 자동차 판매사원이 되었다. 마음먹은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즐겨보았던 TV 드라마 강렬 장사꾼 때문이었다.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고나는 드라마 주인공의 삶에 빠져들어 어느덧 그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또한 반드시 저 친구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복학을 포기한 고나는 부모님에게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때 아마도 고나의 눈과 몸에서는 아름다움은 빛이 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착각에 휩싸인 눈과 몸이 스파크처럼 일으키는 허무하지만 찬란한 빛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은 그 빛에 흘러 흔쾌히 고난의 뜻을 받아들였고 친구들 진심으로 그 응원해 주었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총학생까지는 진행 김고난 너라면 감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린 넌 믿어. 부모님과 친구들과 응원은 고난에게 눈빛으로 강렬한
강철도 뚫을 것 같다.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다음날 고난은 H자동차 와퍼 영업소장을 찾아가 당당하게 이것을 내밀었다. 곧바로 합격 통보를 받아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나 부모님, 친구분들이 도움으로 입사 첫 주에만 무려 3대의 차를 팔았던 것이다. 그달의 영업실적이 모두 10대, 영업소 내에서 탑이었다. 두 번째 달은 실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대는 팔았다. 그러나 세 번째 달에 들어서서 판매 실적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고작 2대밖에 팔지 못했던 것이다. 네 번째 달에는 아예 한 대도 팔지 못했다. 판매사원들이 흔히 말하는 백차를 탄 것이다. 그러자 늘 칭찬만 하던 영업소장도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 고난씨, 나 좀 볼까? 영업소장은 아침 회의가 끝난 후 고난을 불렀다. 문제가 뭘까? 영업소장이 잠시 고난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선배 사원들은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예. 하지만 말 끊지 말고 들어. 차 팔고 싶지? 그런 방법은 단 하나야. 무조건 발로 뛰는 거야. 당신 선배들은 당신만큼 능력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명함과 명함과 전단지를 수백 장 만들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차에 꽂고 다니고 말 끊지 말고 들어. 차 팔고 싶지? 그런 방법은 단 하나야. 무조건 발로 뛰는 거야. 당신 선배들은 당신만큼 능력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 명함과 전단지 수백 장 만들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차에 꽂고 다니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줄 알아? 경비원들에게 잡상 취급당하고 사정없이 내쫓기면서도 끊임없이 이 건물 저 건물 들어가는 줄 아냐고. 영업소장의 기세는 무서웠다. 그는 고난의 입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거세게 몰아붙였다. 고난은 그는 당장 명함과 전단지를 만들었고 저녁 늦게까지 길거리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다음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꽂고 다녔다. 낮에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사무실에 잠입해 직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나 2주 동안에 관련된 문의 전화는 달랑 2통밖에 걸려오지 않았다. 그것도 원하는 차 가격만 물어보고 바로 끊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 술 취한 목소리로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얼토당토 않은 설교를 늘어놓기도 했다. 참 요트나 나룻배도 파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 고난은 쓰게 웃으며 와이퍼를 켰다. 오른쪽 와이퍼는 고장이 나서 왼쪽만 열심히 움직였다. 그래도 앞을 볼 수 있어 다행이었다. 고난은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고 엑셀레터를 밟았다. 어디든가 가고 싶었다. 아니 답답해서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고난은 마포를 지나 강변북로를 타고 달리다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갔다. 부산이라는 이정표를 보는 순간 법무사에 가서 계시는 석정 스님이 떠올랐던 것이다.
석정 스님은 고난에겐 고향 같은 존재였다. 고난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무렵 그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지금 부모님을 만나게 해준 분도 바로 석정 스님이었다. 기억조차 가물가물하고 하던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석정 스님과 함께 살고 있던 고난은 스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고난은 양 부모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집을 나서는 스님을 쫓아가 물었다. 제 아버지 아니세요? 고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고난을 쳐다보면서 웃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순간 고난의 마음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과 섭섭함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고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버지 맞죠? 그러자 석정 스님은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고 입을 열었다. 고난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지금 너에게 부모님이 생겼다는 사실이야. 그것도 아주 좋은 부모님이 살아가다 힘들거나 답답함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너라. 스님은 가볍게 고난을 품에 안고 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고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스님의 손은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스님의 손이 닿는 순간 고난의 복잡한 머리는 박하향을 맡은 듯 시원해졌고 어수선한 마음을 빠르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석정 스님이라면 그때처럼 지금의 내 고민과 답답함도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야. 고난은 갓길로 빠져서 차를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으로 보험사를 찾았다. 예전에는 동네 보험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정구에 속해 있었다. 고난은 안내 버튼을 누르고 다시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진입했다. 석정 스님의 인자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꼬박 12년 만이었다. 가끔씩 생각나긴 했지만 오늘처럼 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많이 변하셨을 거야. 혹시 나를 몰라보면 어쩌지? 아니야. 알아보실 거야. 부모님께서 해마다 보험사에 들려 내 사진과 소식을 전하셨잖아. 축복령 휴게소에 들러 우동과 김밥으로 늦은 점심을 먹은 고난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부산 톨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차를 몰았다. 연식이 10년 넘은 차라 너무 부려먹는다고 투덜대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멈춰서지는 않았다. 고난은 통행요금을 내고 부산 톨게이트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알려주는 대로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은 참으로 쓸모있는 물건이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도시 부산은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져 있지 않았다. 해도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험사를 찾아가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보험사 안에서 보냈고 주변 자리를 기억할 만한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난은 판매에 이르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영업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 그런 걸 만들며 팔면 대박 날 텐데. 하지만 부모님의 친척 친구들 덕분에 그나마 차를 몇 대 판 이후 맨땅에 헤딩만 하고 있는 그에게는 언감생심인 일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사람들은 그를 차파리 이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를 자신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주변을 왱왱거리며 날아다니는 모기 취급을 했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고난은 재빨리 좌측으로 끼어들어 여자가 지시하는 대로 유턴을 했다. 고난은 그 후에도 두어 번 이상 여자로부터 경로를 벗어났다는 질책을 받은 후에 가까스로 금령산 보험사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었다. 고난은 절 밑에 있는 주차장을 차를 세우고 차문을 열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져 있지만 부산에도 금정산에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차 밖으로 나온 고난은 가슴을 쭉 펴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과 함께 입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맞고 닿았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비도 시원했다. 고난은 차 트렁크에 있는 우산을 꺼낼까 하다가 내처에 걸었다. 10분쯤 걸어 올라가자 일주문이 나타났다. 일주문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일주문 현판에는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678년때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로, 선찰대본산은 마음을 닦는 맑은 도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동래현 북쪽 20리에 있는 금정산 산마루 3길 정도 높이의 돌이 있고 그 위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물빛은 황금색인 우물이 있다고 한다. 한 마리 금빛 나는 물고기가 5색 구름을 타고 범천에서 내려와 우물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산 이름을 금정, 황금샘이라 짓고 절 이름을 범어사, 하늘나라의 물고기라고 지었다고 한다. 고난은 천천히 일주문으로 들어갔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일주문에 넘어서는 것은 속세에서 때묻은 마음을 먹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고난은 어린 시절의 그에게는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다. 경내를 둘러보며 천왕문과 부리문을 지났다. 비가 내려와서인지 스님들이 보이지 않았다. 보제루를 지나고 대웅전 앞에 이르자 한 스님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고난은 기쁜 마음에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곳에 살았던 김고난이라고 합니다. 석정스님을 뵈러 왔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석정스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아마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아침에야 오실 겁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스님이 말했다. 꼭 뵙고 싶은데 제가 기다릴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고난은 젊은 스님이 뒤를 따라갔다. 고난은 젊은 스님이 뒤를 따라갔다. 스님은 예전에 고난이 머물던 효유정사 근처에 있는 방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 이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석정스님이 오시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젊은 스님이 방문을 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벽에 마른 수건이 걸려 있었다. 고난은 그 수건을 대충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길게 누웠다. 어렸을 때 또래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방이 생각났다. 정확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지만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았다. 고난은 친구들과 닭싸움을 하다가 진짜 싸웠던 일, 밤늦게 잠 안 자고 속닥거리다 석정스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일 등을 떠올랐다. 깜빡 잠이 들었다. 고난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새 어둠이 내려왔는지 방 안에는 백열전구가 켜져 있었다. 고난은 허리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 앞에 한 스님이 앉아 있었다. 스님, 고난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오랜만이구나. 날 알아보겠니? 그럼요. 전혀 변하지 않으셨는걸요. 그 말처럼 석정스님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다만 이마며 볼에 희미한 주름살이 여러 개 생겼을 뿐이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다. 공부하느라 학교 일하느라 바쁜 네가 여기로 올 새가 있었겠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학생회장을 맡아서 했다는 얘기는 네 아버지를 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자랑스럽긴요. 스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할 이유 없다. 어디 좀 보자. 석정스님 마치 의사처럼 고난의 얼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건강해 보여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이냐? 스님 보고 싶어서요. 갑자기.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건 아니고 네. 고난은 놀란 눈으로 석정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고난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네가 이제 25살이 됐구나. 이맘때쯤 찾아올 거라 짐작했었지. 스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석정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고난은 무엇인가 이끌려 자동차 판매사원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스님은 고난이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영업소장 욕을 해도 꿇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스님은 고난의 말을 마친 후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나에게 줄 것이 있다니 뭐지? 고난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스님 뒤를 따라갔다. 스님의 거처는 휴정사 바로 옆에 있었다. 고난은 스님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보자기와 닭이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스님은 보자기에서 책 2권을 꺼내 고난에게 내밀었다. 네 사대조이신 고조 할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얘기를 물었구나. 네, 고조 할아버님은 조선 때 이르거상이었다. 제1의 거상이었다. 함자는 첫시성에 높을 고자와 빼어난 숫자를 쓰셨지. 개성이 채쓰였군요. 이제 알았네요. 그럼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래, 네 이름은 김고난이라 아니라 최고난이다. 네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어야 최고가 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지. 네 이름 역시 대단한이지. 네 아버지 역시 대단한 사업가셨어. 한국에 무사히 계셨다면 지금쯤 삼성이나 현대 못지않는 대기업을 이루셨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네가 3살 되던 해 어머니와 함께 유럽으로 출장 가셨다가 실종되셨다. 혹 나를 네 아버지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가끔 절에 오곤 하셨어. 주지 스님과 할아버님께서 막연한 사이셨거든. 그때 나는 동자성으로 절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같은 또래였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지. 네 아버지는 어른이 되어도 가끔 절에 들려 그동안 있었던 나에게 일들을 일러주곤 했었어.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내 의견을 묻기도 했지. 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전 재산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그것은 나의 고조 할아버님이 자손에게 남기신 유언이기도 했어.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이 책들은 뭐죠? 한 권은 네 고조 할아버님이 생전에 쓰신 일이고 다른 한 권은 그 일기를 네 아버지가 너에게 주려고 현대어로 바꾸고 또 다듬은 것이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옮겨 적으셨지. 그럴 때의 네 아버지 표정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해 보였단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고난 2권책을 들어 가슴을 끌어안았다. 고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격려의 위로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고난은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아버지가 유럽 출장을 떠나기 전에 나를 찾아와 맡긴 책들이다. 네 아버지가 네가 25살이 됐을 때 전해주라고 부탁하시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왜 하필이면 25살이죠? 글쎄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저 이만 가볼게요. 주무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나에게 거절이란 없다. 심현수식 영업 개척 비법 강의. 당신도 영업 천재가 될 수 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고난은 왜 자신이 선택한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왜 이토록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노점, 행상, 광고, 펜시, 잡화, 소울, 휴대폰, 생리대, 방문 판매 등을 하면서 쌓은 영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영업인을 영업 천재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자 바람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강의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수강생들에게 던지면 대부분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영업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물건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영업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열심히 고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반가워하기는 보다는 귀찮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나주면 농담과 칭찬으로 어르고 달래며 눈치를 살피죠. 그래야 틈이 보이면 재빨리 제품을 설명을 늘어놓고 고객의 입에서 사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값비싼 선물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인정요소에서 측은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성과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기만 할 뿐이죠. 고객들은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이유가 부족한 상담 실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술, 즉 말빨을 키우려고 합니다. 물론 화술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 영업에 대한 정의를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영업이란 영업인이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영업인에게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보세요. 주어가 영업인에서 고객으로 바뀌었죠? 또 무엇이 바뀔까요? 아마 영업에 임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즉 고객이 내 물건을 잘 사게 하기 위해서 구매 확률을 높은 고객을 찾아서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을 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안 사라는 고객과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려고가 있다고 합시다. 사려고는 차종도 결정했고 돈도 이미 마련해 왔습니다. 어디서 사야 좋을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잘 팔아라는 영업사원이 유능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만났습니다. 안사는 잘 팔아가 찾아가서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도 끄떡하지도 않을 겁니다. 나한테 차를 팔아먹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할 테니까요. 반면에 사려고는 잘 팔아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듣겠죠. 차를 사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요. 차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업입니다. 이쯤에서 영업을 단계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3단계 마케팅, 세일, CRM.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물건을 사줄 고객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물건을 사줄 고객부터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케팅입니다. 전단지를 뿌리는 신문에
광고를 하든 고객을 내 앞에 오게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오게 해야 합니다. 고객을 내 앞에 오게 해야 영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고객을 내 앞으로 오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일들이 마케팅. 고객이 내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일들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찾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거의 두 번째 단계인 세일즈, 상담. 고객이 내 앞으로 오게 하는 일련의 일들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세일즈. 두 번째 단계인 세일즈. 상담을 잘해서 판매를 했다면 그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추가 판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재판매를 소개를 통과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CRM, 커스터머 리얼리케이션, 릴레이션십, 이거의 릴레이션십, 커스터머의 C, 릴레이션십의 R, 매니저먼트, 고객 관계 관리, 이거를 CRM이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고객, 릴레이션십, 관계, 매니저, 관리입니다. 이 세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영업이라는 큰 틀을 완성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만난 고객을 제대로 상담을 진행해서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한 분의 고객을 통해 여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도 CRM. 자, 심현수식 영업 개척 비법 8가지 용어, 프로세스, 고객 발굴 흐름 설계도, 타겟팅, 낚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어종인 것처럼 어떠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것인가, 어종인 것처럼 어떠한 고객들에 대한 판매를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타겟팅. 이를 통해 로볼, 개입상품, 포인트, 레터 등의 세부 내용이 결정됩니다. 포인트, 잠재고객 TV로 확보하고 있는 곧 온라인 포인트, 오프라인 포인트, 컨셉트별 포인트로 나뉩니다. 프로덕션, 내가 지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주력으로 밀 수 있는 상품인 주력 상품과 주력 상품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개입 상품을 일컬음. 레터, 프로덕트, 타겟팅, 프로세스, 고객 발굴 흐름도. 레터,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물, 전단지, DM, 현수막, 명함, 쪽지, 이메일, 게시판, 글 등의 온라인 레터로 나임. 로볼, 고객이 프로세스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촉매제, 정보, 경품, 할인, 샘플, 체험, 서비스 등이 있음. 멘토 포지셔닝, 고객들로부터 신뢰감과 전문성, 친근함과 동시에 갖춘 전문가라는 인식을 얻어내기 위한 브랜딩 전략. 셀프 어프로칭, 로볼과 레트. 로볼, 프로세스 계단을 한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촉매제.
정보 경품 할인 샘플 잡려보기 TV가 최초 확보되었을 때 온오프를 관리를 통해 TV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33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